레비아탄의 그거는 말하자면 자연권 사상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자유와 권리와 이런 걸 평등하게 가졌을 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각 개인들의 자유와 평화를 성취해주고 실현해주는 걸로 나타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이걸 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전쟁 상태밖에 없는, 오히려 이거를 실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어떻게 국가라고 하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런 말하자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깨트리는 이런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질서를 갖지 않고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이론의 중요한 것은 이거 일견 보기에는 무슨 전제정이나 어떤 독재정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인간이 마음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도 사회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스스로 하는 생업이나 여러 관심사에 그걸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런 함의를 갖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정치도 가능하고 다 이렇게 사회가 평화롭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 비로소 인간이 자기의 자연권을 포기했을 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또 홉스가 레바야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가장 그 귀중한 어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홉스와 같은 자유주의 이 사상과 이념의 시작이 그때부터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를 동반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자유주의는 왜 중요하냐? 그거는 이제 개인이 이성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거를 필요해서 만든 하나의 가공체다, 가공물이다 이런 인식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유주의 사상의 아주 핵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엔 민주주의가 없었지만 뒤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이념이고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자연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일시적으로 포기해서 개혁을 해서 이런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홉스에 이를 때까지 줄곧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이제 자연적인 이런 인간 공동체고 인간은 거기에 의뢰의 유기적으로 거기에 부분으로서 구성된다는 이런 사상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라고 얘기할 때는 도시국가라고 얘기할 때는 정치와 그 사회의 경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곧 사회요, 사회가 곧 국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 이런 공동체 또는 인간의 조직체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제 현대어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글이기. 어쨌든 이런 국가라고 하는 것이 따로 특별히 구분지어서 할 만한 뭐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고대 그리스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이건 이제 막스 베바로 그냥 건너뛰어와서 막스 베바가 국가를 보는 것을 보면 완전히 앞에 국가를 보는 관점하고 그 중간에 홉스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가 다른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막스 베바가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대 국가는 사회와 분명한 경계를 갖는데 이 특유의 정치적 기능을 가진 잘 발달된 대규모 행정 관료 체제입니다.
그래서 배번은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런 폭력을 성공적으로 독점한 것을 국가라고 정의하거든요.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종속시키거나 이런 것이지만 그것도 물론 그거하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정책을 하여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거 여러 모든 것이 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료행정체제의 원리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이런 정치 참여의 평등한 권리를 갖는 시민들이 다 이렇게 하여튼 인민 스스로의 말하자면 통치체제, 민주주의를 원래대로 정의를 한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우리가 전제하는 거는 개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개인이 주권자가 돼서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만드는 거니까 개인의 자유가 기본적인 본질인 체제인데 관료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고 굉장히 충돌한다고 그럴까 상극한다고 그럴까 이런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관료 체제는 민주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체제가 충돌하는 체제를 하나의 상황에서 이 두 갈등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흥미있는 그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 관료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최대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민주주의하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는 두 개의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표의 원리와 다른 하나는 책임의 원리. 중요한 것은 선출을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출된 대표, 말하자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하여튼 선출되어서 공직을 맡고 여러 가지 국가기구를 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런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자기를 선출해준 투표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비로소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워낙 엄청나게 큰 분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례를 들면 신자유주의적 발전 국가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그냥 한번 개념을 붙여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자유주의 국가의 핵심을 일단 민영화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신자유주의 국가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를 해서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공적 역할과 사적 역할 사이에 이게 폭이 막 넓어지면서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면서 중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성격이 불분명한 기업들이 무수하게 나타나게 됐다. 이런. 이것이 굉장히 그 무책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부패와 비리와 이런 거에 온상이 되는 것이 세월호 사건 케이스 스타디라면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가 지적될 수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 오늘 강연의 주제하고 관련해서 해결에 말하자면 이제 윤리적 생활이다. 윤리성이다. 이 지트리카이트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대표적인 공적 기구로서의 국가의 공무원들 이 윤리적 생활을 하려면 그것이 요구하는 덕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체에 이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동안에는
공무를 그거 한다는 자전, 뭐라 그럴까, 하여튼, 긍지와 뭐 이런 걸 막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민간하고 주로 상대하게 되고, 뭐 내 역할이 상당히 민간한테로 많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무가 애매모호해지게 느껴짐에 따라서 공적 역할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민주주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제대로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공적 결정을 하고 이것이 가져오는 개인 생활에 여러 가지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들이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민사회의 정의를 일단 간단히 보면, 시민사회는 두 권위체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는다는 거. 하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는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이게 이제 정치학자들이 정의하는 시민사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이익 열정을 방어하거나 증진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히 할 수 있고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자율적 결사체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고, 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연자 데모든 무슨 농성이든 파업이든 이런 것도 집단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사회의 정의는 국가 또는 공직자들이나 사적 생산자 집단을 대체하려 하거나 전체 정치체제를 통치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 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권력을 찬탈하거나 획득하려고 하는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 이게 시민사회의 중요한 또 정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는 권력을 하여튼 쟁취하거나 획득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전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시민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민사회가 너무 정치화됐다는 특징이 있고,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맨날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좀 차분히 자기가 할 역할로 되돌아가서 정치의 기초가 돼야지 되는데,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 관성 내지는 습성을 함축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탄생했지만 민주화 이후 사회적 계층, 계급, 기능적 집단들의 생활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는다. 운동이 제도를 변화시키고 제도로 정착되어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민주화 과정에서 변혁을 추구했던 운동이 동반하는 격렬한 정서는 순화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서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격렬한 감정은 쉽게 울분, 분노의 감정과 전맥되면서 정서적 급진주의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그러한 정신적, 심리적 자세가 사회화하고 지속되기 쉽다. 저는 이러한 정신적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혼합정체입니다. 이 혼합정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중심 테마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제일 좋은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초점은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정치 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지배하는 법으로 헌법으로 규정된 그 틀 안에서 다수의 통치 체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정의를 안 해놨어요. 열린 체제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건축미학적으로 네가 알아서 지어봐라 말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원리가 이 혼합정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좋은 정치체제로 그 한 중요한 체제가 뭐냐면 부분이 전체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치의 개념은 사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원형이라고 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순수형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평등한 무슨 뭐 정치 참여가 어떻게 해가지고 투표로 선거해서 정치체제를 구성한다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주의의 고고학,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민주주의는 오랜 발전을 두고서 이런 제도가 발전돼서 앞으로 그 아케올로지 고고학에 발굴하듯이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경로를 보면 이런 이론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굉장한 정치의 혼란과 퇴보와 민주주의의 퇴행과 뭐 이런 실망과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전부 다 막 내면적으로 막 분노와 적대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상태를 좀 어떻게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이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 이 틀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 거, 국가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막 송두리째 민주적인 힘으로 국가를 민주적으로 개조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다는 거. 민주주의하에서 국가를 관리하는 문제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그냥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서 한 것만 해도 이런데, 원래 있는 국가를 그럼 어떻게 책임지도록 하느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잘 제도하고 실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게 국가는 권력 중심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중심축으로 이제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는 재벌, 대기업 구조는 말하자면 재벌의 가버넌스를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뭐 부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이거를 세계적 대기업의 규범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규범을 지키고 가버넌스도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는 방식으로 서서히 분위기를 만들고,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은 국가와 대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 정말 안티테제라고 그럴까, 해결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페어쉐농, 말하자면 화해나 조화라고 하는 건 이 그리고 시민사회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야 됩니다. 오늘의 정당이 이렇게 형편없는 것은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사회에 일단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그동안 대표되지 않았던 사회세력들이, 사회의 약자, 노동자, 뭐 다 좋습니다. 농민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정치제도, 정당법,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현재 제도는 민주화 이후에 개혁의 이름으로 계속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의사와 정치적인 요구들이 대표될 수 없도록끔 차단하고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말이 개혁이지 이거는 전혀 개혁하고 관계없는 방식으로 이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런 제도부터 이거는 우리가 걸핏하면 개헌하자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무슨 비례대표도 좋고 무슨 뭐 독일식
무슨 의회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는데 이거는 되지도 않고 된다 하더라도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잘 된다고 독일식 의회 중심제를 갖다 놓고 비례대표제를 갖다 오면 한국 정당들이 좋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행위하는 주체는 정당인데 정당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제도를 갖다 놓는들 백약이 무효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적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시민사회의 힘들이 들어오도록끔 이거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